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4살에 결혼한 지 6년 차가 된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는 아직 없어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일터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쭉 엄마와 단둘이 자라오게 되었어요. 평범한 주부였던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냥 평범한 아이였던 저에게 어떤 기대를 하셨던 건지 고향의 제 취자리를 알아놓으셨다는 할아버지의 말에도 엄마는 저의 교육을 이유로 시골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엄마는 다른 친척분들과도 연을 끊고 살아가시게 되었어요. 갖은 고생 다 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고,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서울대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아지지 않던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교 입학을 포기하고 저도 취직 전선에 뛰어들고 싶었었지만, 엄마는 제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시며 제가 회사에 취직할 때까지 저를 도와주셨어요. 유난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저만을 위해 살아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와 관련된 일이라면 모든 일에 엄마는 발벗고 나서주셨고 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친정엄마와 저는 정말 애틋하게 지냈습니다. 정말로 남들보다 뛰어난 것 하나 없는 저였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지만 취직이 결정된 그날에 엄마와 서로 부둥켜 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아껴주시던 어머니를 2년 전에 잃고 말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충격보다 그로 인해 벌어진 어이없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갑내기라 그런지 친구 같은 모습이 참 좋았던 남편은 서글서글한 그 성격에 제가 사랑하는 친정엄마에게도 너무 잘했습니다. 집에 여자만 둘뿐인 걸 알게 된 남편은 발벗고 나서서 저희 모녀를 참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남편에게 많은 호감을 느꼈고 그렇게 1년 정도의 연애 기간을 보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집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돈과 시댁에서 돈을 어느 정도 해주셔서 대출을 끼고 서울에 집을 구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집을 갔으니 더 이상 서울에서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으시다면서 서울에서 지내시던 전셋집을 빼서 제 혼수와 나머지 결혼 자금을 대주시고 어머니는 혼자서 지방 소도시로 이사를 가셨어요. 친정엄마와 멀리 떨어지게 된 건 제 인생에서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걱정되었지만 엄마는 저 아니었으면 진작에 떠났을 서울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때쯤 남편이 저에게 해줘야 할 말이 있다면서 경고하듯이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네 집이 종교는 따로 없지만 할머니 때부터 조상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제사가 다른 집에 비해서도 엄청 많은 편이라고요. 시댁에서 제사 도와주는 걸로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야 이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은 되었지만 남편이 저를 안심시켜주더라고요. 종갓집같이 제사에 목매다는 그런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대대로 벼슬 하신 조상님들한테 간단하게 상만 올리는 거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이죠. 자기도 제사를 왜 이렇게 지내나 싶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지긋지긋해해서 할머니가 살아계실 동안까지만 하기로 했다고. 남편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자기가 장손도 아니고 형수님 하는 거 보니까 과일 깎는 거 정도만 도와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더불어 자기가 잘 이야기해서 제사 때마다 참석 안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있는 조상님 제사의 대부분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조건을 걸듯이 약속을 하나 했거든요. 제사를 몇 번 지내든지 다 참석을 할 수 있다고. 그 횟수는 상관이 없지만 명절 때만큼은 친정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손 좀 써달라고요. 이미 이런 사정을 알고 있던 시댁에서도 달가워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고 남편의 도움으로 명절에는 점심 저녁 식사만 하고 바로 친정으로 출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도 다른 남편의 형제들도 있고 해서 명절날이면 새벽같이 시댁에 올라가서 제사 준비를 돕거나 하는 걸 빼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던 해에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조상님께 매번 제사 드리는 걸 달가워하지 않던 시댁에서도 제사를 줄이기 시작해서 오히려 명절 때도 따로 제사를 안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2년 전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이래 시작은 시댁에서였어요. 평소처럼 새벽 일찍 도착해 명절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시가에서 모여 저녁 식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전부 도와드린 뒤에 친정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나오는데
운전을 해야 할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운전해야 되는데 무슨 술을 마시냐며 술잔을 뺐었는데 시어머니께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매번 지내는 제사도 안 지내는데 시가에서 하루도 머물지 않고 친정으로 가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면서요. 제사를 안 지내게 된 만큼 시가에서 반, 친정에서 반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하는 만큼 시어머니도 그동안 아들이 보고 싶었으니 이해해달라고요. 차라리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충분히 시어머니나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갔기 때문에 다음날 점심 늦지막히까지 시댁에서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엄마하고 통화를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기셨으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만나게 준비해 놓을 테니 시댁에서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고 오지 말라며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다음날 이제 출발한다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전날에 도착하기로 1시간대쯤이면 충분히 도착할 것 같아서 엄마는 음식 준비하신다고 정신이 없으신가 싶어 별 다른 생각 없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해서 아무리 현관문에서 엄마를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으셨어요. 느낌이 쎄서 부랴부랴 문을 따고 안에 들어갔는데 부엌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엄마는 그 옆에서 바닥에 쓰러지신 채로 의식이 없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어머니는 그날 뇌사 판정을 받으셨고 2주 뒤에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일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남편을 데리고 나와 하루를 머물지 않고 바로 출발했다면, 아니, 제가 운전면허 따는 걸 미루지 않고 그날 저 혼자서라도 출발했었다면 엄마가 그렇게 된 게 전부 제 탓만 같고 저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 같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 일은 자식이 저 하나만은 아니잖아요.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 무거운 마음만큼은 떨쳐버리기 힘들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였습니다. 2년 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시국을 저희 가족들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던 형님네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었지요. 처음 명절 때 시가에서 온 가족이 모였는데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더라고요. 예전과 우리 가족이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서 조상님께 드리던 제사를 멈춘 걸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사를 손에 놓자 조상님들이 노해서 후손인 우리들에게 벌을 주는 거라고요. 그때부터 시댁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조상님 제사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친정에 갈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만큼 제사 준비 때마다 저를 부르셨고요. 남들보다 더 제사 지내는 걸 이해하지 않아 하던 남편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저를 보고도 이때만큼은 아무 소리를 내주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니까 제가 불만만 갖지 말고 더 신경 좀 써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생각해보라고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제사에 소홀했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벌을 주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늘 조상님 제사에는 관심 없어 하던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사 준비는 시할머니가 계시던 시절보다 더 심해졌고 그만큼 음식에도 그때보다 신경을 더 썼기 때문에 제사가 있는 날에는 연락을 받고 새벽 바람부터 시가에 도착해서 준비를 했어야 했어요. 하루는 조상님이 정해준 길일이라며 저와 남편이 서로 몸을 깨끗이 하고 새하얀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린 후 그날 밤에 시도를 하면 아이가 들어설 거라는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걸 듣고 와서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애 만드는 건 1시간이면 되겠냐고 말하고는 온 가족이 집을 비워주더군요. 배려랍시고 온 가족이 밖으로 나갔다지만 남편과 제가 집이 빈 사이에 뭘 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집도 아니고 시댁에서 말이에요. 그 와중에도 진지하게 달려드는 남편을 떼어내느라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 시댁의 어이없는 노력에도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어만 가고 있는 이 시국이 조상님께 제사 몇 번 드린다고 끝나는 일은 아니었어요. 자영업을 하면서 타격을 입은 형님네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급기야 형님네는 길바닥에 나앉을 정도가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아버지도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는 당연히 생기지 않았고 거기에 더불어 남편의 회사에서 인원 감축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게 되었죠. 제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남편도 이때쯤부터는 역시 그동안 제사를 안 드려서 그런가? 하면서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사가 있다고 해서 남편과 둘이 시가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미 형님네까지 참석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자리에는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누가 봐도 무당으로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들어오는 저를 보고는 가까이 다가와서 다짜고짜 인연이냐? 라고 말하며 제 얼굴에 손에 쥐고 있던 쌀을 뿌려버리더니
악기는 물러가라 하면서 요란하게 굿을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만 있었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제 사상에 올라와 있는 우리 엄마의 사진을 보고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 무당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혼잣말로 계속 짓거려대다가 다시 어디서 쌀을 한 줌 집어와서 엄마 사진에 뿌려버리더니 쌀이 가득 담긴 바가지를 제사상 앞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러고선 제 손을 잡아 끌고 와서 저보고 엄마 사진 앞에 놓아둔 바가지를 밟아서 어서 깨부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엄마가 구천을 떠나 좋은 곳으로 가신다고요. 저는 도무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이게 다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지요. 우리 엄마 사진이 여기 왜 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며 한참을 화를 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구석으로 끌고 가서는 설명이랍시고 한다는 말이 저분이 아주 용한 분이신데 집안에 생기는 우환들이 다 저희 엄마가 혼자 돌아가신 게 억울해서 성불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면서 시댁에다가 복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다 저와 제 남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 저보고 빨리 시키는 대로 하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어이없어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항상 제 편을 들어줬던 남편도 이게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장모님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설득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화가 또 나서 넌 이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거냐고 화를 냈더니 고개만 숙이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더군요. 아무리 엄마가 그날 돌아가셨다는 게 천명이었고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건 해도 너무 한 거잖아요. 그동안 엄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저의 부족함을 탓했지. 그날따라 하루를 더 머물게 한 시댁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때 왜 그랬냐며 시댁을 탓한 적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이젠 우리 엄마를 집안을 말아먹게 만드는 악귀 취급을 하면서 퇴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개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 순간 저도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길로 저를 붙잡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제사상부터 구판까지 하나둘씩 전부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 대단한 시댁 조상들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니들 조상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 귀신 하나를 당해내지 못해서 무당까지 불러다가 구판까지 버려야 되는 거냐고 엄청난 조상들 났다고 깽판을 부렸어요. 제가 난동 부리고 있는 걸 멀뚱멀뚱히 구경하고 있는 무당한테도 다가가서 바가지에 담아놓은 쌀을 그 사람한테 뿌려버리고 당신이야말로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진짜 용한 사람이 맞냐고 한마디 했죠. 진짜 악기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 그깟 제사 몇 번 건너뛰었다고 후손들 하는 일도 망하게 만들고 아예 한 명 보내주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의 조상들이야말로 악기지. 애꿎은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말라고요. 한참을 시댁을 뒤집어 엎고 나서야 혼자서 밖으로 나왔네요. 제 눈치 보면서 쫓아오는 남편에게도 따라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시댁을 뒤로하고 엄마가 혼자 지내던 엄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결국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집도 남편이 해온 거니 그 집에 채워놓은 혼수만큼만 다시 돌려받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요. 저는 이 결혼 생활로 많은 것을 잃었긴 했지만 새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어 진정한 사과를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다시 돌아가 볼까도 했지만 그날 이후로 따로 아무 말도 없는 시댁과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그렇게 조상님만 찾으면서 살고 있겠죠. 구판까지 버렸어도 조상들한테 정성이 부족했는지 남편은 결국에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다네요. 건강이 안 좋아지셨던 시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결국엔 유행병에 걸리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형님네 가게가 망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혹시나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조상님을 모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걸 비하를 할 의도가 있다거나 한 게 아니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저도 응원해 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